2024년 1월 15일 밤 11시 47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13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3분 뒤 제가 마주하게 될 두 아이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60일, 단 2달.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제가 58년을 살아오며 경험했던 모든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평범한 중년 남자가 운명처럼 마주친 두 아이와 함께 만들어간 기적의 기록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삶에서, 두 아이의 삶에서,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여자의 삶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하 12도. 그날 밤 기온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특히 1월 중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밤은 더욱 그랬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봇대 밑에서 쓰러진 간판 뒤편에서 두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10살, 7살.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엄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로. 왜 저였을까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 답을 알기까지 6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았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고 그 꺾인 길 위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2024년 1월 15일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이후 60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2024년 기준 58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이 딸린 7평짜리 공간. 12년 전 이혼한 뒤로 줄곧 혼자였습니다. 이혼 사유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대화가 줄어들었고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죠. 그것도 이혼의 한 원인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재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회사, 집, 회사, 집.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8시 30분에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30분을 달려 회사에 도착하면 9시 10분쯤 됩니다. 회사에선 영업팀 과장으로 일합니다. 과장이라고 해봤자 실질적으론 만년 말단입니다. 승진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년까지 무사히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7,000원짜리 백반으로 때웁니다. 혼자 먹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젠 귀찮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면 대부분 야근을 합니다. 야근 수당 때문이 아닙니다.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으니까요. 텅 빈 방에서 혼자 TV 보는 것보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저녁 8시쯤 퇴근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고 집에 돌아와 혼자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예능을 봅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롭거든요. 밤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 친구들은 가끔 연락해서 걱정합니다. 민수야, 너 이러다 고독사 하는 거 아니야? 재혼 생각 없어? 아직 늦지 않았어.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나이 들면 외롭잖아.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나 이렇게 사는 거 편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죽을 때도 혼자일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58세, 재혼하기엔 너무 늙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하루 종일 일했고 저녁 8시까지 야근했습니다. 퇴근하려고 회사를 나서는데 시계를 보니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아, 오늘 야근 좀 길었네. 평소보다 2시간 더 일한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 앞 전광판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2호선 신설동 방면 막차 운행 종료. 헐, 막차 놓쳤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0시 50분. 막차는 10시 45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엔 버스도 거의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제가 타야 할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에이, 택시 타기엔 아까운데 그냥 걸어갈까? 집까지 거리는 약 4km.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운동도 될 겸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20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매서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고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길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씩 택시가 지나가고 늦은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 한두 명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참 조용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거리를 걷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만 보다가 집에 도착했으니까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출근이지. 모레도 출근이고 또 똑같은 하루겠지. 삶이 무료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없고 특별한 두려움도 없는 삶.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삶.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11시 47분. 집까지 10분 정도 남은 거리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전봇대 밑 쓰러진 간판 뒤편에 작은 그림자 2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길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해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림자의 크기가 고양이치곤 컸고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었습니다. 2명의 아이. 한 아이는 키가 130cm 정도,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는 그보다 작았습니다. 7살쯤?
두 아이 모두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친 채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왜 여기 있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제 발소리를 듣고 움찔했습니다. 큰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이었고 볼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어른이 다가오면 누구라도 무서울 테니까요. 괜찮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저씨. 응, 왜 이 추운 데 있어? 집은 어디야? 저희.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괜찮아. 혹시 따뜻한 데 없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는다는 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큰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추위에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일어나 봐.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작은아이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듯 비틀거렸고 큰아이가 동생을 떠받쳤습니다. 형아 추워. 작은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해질 거야. 큰아이의 말투에 놀랐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비참한데 말투만큼은 또박또박하고 차분했습니다.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너 몇 살이야? 10살이요. 동생은? 7살이요. 이름은? 저는 민준이요. 동생은 서준이요. 그래, 민준아. 일단 따뜻한 데로 가자.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워. 민준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낯선 어른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요즘 아이들은 다 배우니까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너희 몸 좀 녹이고 뭐 좀 먹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연락해 줄게. 알겠지?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테니까요. 저는 제 재킷을 벗어 두 아이에게 덮어줬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걸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준이는 제대로 걷지 못해서 제가 업고 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제발 동상 걸리지 않았으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밤 12시 5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야. 들어와.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평짜리 원룸. 방 하나에 작은 주방, 그리고 화장실.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따뜻했습니다. 일단 앉아. 난방 좀 더 틀게. 보일러 온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평소엔 전기세 아끼려고 약하게 틀어놓는데 오늘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담요 줄 테니까 일단 몸 좀 녹여. 옷장에서 담요 2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담요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물 마실래? 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네려는데 서준이가 컵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얼어서 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봐봐.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상 걸렸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천천히 녹여야 해. 제 손으로 아이의 손을 감싸고 비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준이도 동생 손을 잡고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형아가 해줄게. 괜찮아. 응. 두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겪은 걸까? 10분쯤 지나자 서준이의 손에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 네. 그럼 이거 마셔봐. 따뜻한 물을 다시 건넸습니다. 이번엔 서준이가 컵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민준이도 물을 마셨습니다. 두 아이 모두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배 아파. 물을 다 마신 아이들이 담요를 꼭 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얼굴에 약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지? 민준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먹을래? 집에 뭐가 있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햄, 우유, 요구르트. 혼자 살다 보니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라면밖에 없는데 라면 먹을래? 네, 괜찮아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고 계란도 하나씩 넣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두 아이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서준이를 꼭 껴안고 있었고 서준이는 형 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자, 됐다. 이리 와서 먹어. 두 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라면을 보자 아이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치 귀한 음식을 본 것처럼.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민준이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바로 먹지 않고 서준이 그릇에 계란을 옮겨 담았습니다. 서준아, 너 먼저 먹어. 형아도 먹어야지. 형아는 괜찮아. 너 먼저. 민준이의 행동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보다 동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저렇게 될까. 민준아, 너도 먹어. 충분히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면을 후루룩 삼키고 국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보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두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더 먹을래?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배불러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아직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더 먹고 싶으면 말해. 라면 많아. 정말 괜찮아요.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동안 자꾸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힐끔힐끔. 마치 누군가 들어올까봐 확인하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 쫓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민준아, 혹시 누가 쫓아와?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쁜 사람이 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알았어. 오늘은 일단 쉬어. 내일 경찰이랑 보호기관에 연락해 줄게. 네. 너희 여기서 자도 돼. 내가 이불 깔아줄게. 옷장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불이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이 같이 써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저희 원래 같이 자요. 이불을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여기서 자. 추우면 담요 더 줄게.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이가 민준이 품에 파묻혔고 민준이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불 끌까? 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재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가 길에서 아이 2명을 발견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영하 12도 날씨에 길거리에 혼자 있었어요. 보호자도 없고요.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0살, 7살이요. 지금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제 집에 있습니다. 몸 좀 녹이고 있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들 이름이나 연락처 아시나요? 이름은 민준, 서준이라고 하는데 성은 모르겠고요. 연락처도 모릅니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그것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잘 말을 안 해서요. 네, 내일 오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요? 지금 당장은 안 되나요? 아이들이 급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업무 시간에 처리됩니다. 영하 12도의 길거리에 있었는데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현재 안전한 곳에 있고 다친 곳이 없으시다면 내일 오전에 담당자가 방문하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자야 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있었을까?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민준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네. 잘 잤어? 네, 감사합니다. 서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불 속에서 동생을 안은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라도 먹어야지.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역시나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빵이라도 먹을래? 편의점에서 사둔 식빵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식빵을 꺼내 우유와 함께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먹어. 나중에 제대로 된 거 사줄게.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식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치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많이 먹어도 돼. 더 있으니까. 네. 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아. 응, 일어났어? 빵 먹어. 민준이가 동생에게 빵을 건넸습니다.
서준이도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동안 저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오늘 오전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오후엔 출근하겠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동보호기관 사람들이 올 거야. 너희 상황 파악하려고.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누군지 확인해야 해. 그래야 집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센터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너희가 민준이랑 서준이구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센터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밤 11시 47분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것, 집으로 데려와 재운 것, 아이들이 부모나 집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네요. 센터장이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네. 이름이 민준이 맞지? 네. 성은 뭐야? 민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네. 그럼 부모님 이름은 알아? 엄마 이름은 이수진이요. 센터장이 메모했습니다. 아빠는? 모르겠어요. 집은 어디야? 모르겠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어젯밤에 길거리에 있었어? 집에서 나왔어요. 왜?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이 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같은 질문인데 대답할 수 있어? 서준이는 형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센터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하네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센터로 데려가서 정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근처 아동보호센터로 데려갈 겁니다.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상황 파악하고 부모나 보호자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우리랑 같이 갈까? 거기 가면 따뜻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응?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좋은 곳이야.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너희 집 찾아줄 거야. 괜찮을 거야. 민준이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서준아, 가자. 응. 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준이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응? 오늘도 올 거죠? 그 말에 센터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이 아저씨랑 아는 사이야?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젯밤에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르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낯선 어른인데도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갈게. 걱정 마.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센터 직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겨우 하룻밤 지낸 아이들인데 벌써 그리워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첫날 방문했을 때 민준이와 서준이는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왔어? 잘 지냈어? 네, 여기 좋아요. 밥도 많이 주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준이도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 궁금해서 왔어. 아이들과 함께 센터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센터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이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사를 해봤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요? 네. 주민등록, 출생신고, 학교 기록, 병원 기록. 전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도 처음 봅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처럼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검색해 봤어요. 이수진이라고 했죠? 네. 전국에 이수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3,247명이에요. 그중 30대에서 50대 여성만 해도 800명이 넘어요. 그럼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실종신고 대조도 해봤는데 매칭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센터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조사 중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린 여기 오려고 온 거예요. 라고요. 여기요? 네. 처음엔 센터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물어보니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아이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라고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센터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선생님 성함을 알고 있었어요. 네. 처음엔 저희가 알려준 줄 알았는데 저희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아이가 먼저 김민수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센터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말해줬대요. 엄마가요?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선생님 이름이었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수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대학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 10년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졸업 앨범, 낡은 사진들, 편지들, 영수증들.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대학교 3학년 MT 때 찍은 단체 사진.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6살 젊은 시절의 저.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한 여학생. 환하게 웃고 있는 여학생.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수진,
박철수, 최영미, 이수진. 그녀였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였던 수진. 조용하고 성실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로서요. 하지만 졸업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그녀가 어려운 가정사 때문에 서울을 떠났다는 것.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설마 그 수진이 민준이 엄마?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 눈매, 코, 입, 그리고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민준이의 눈매가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서준이의 보조개도 수진의 보조개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다음 날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센터장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아이들 엄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대학 동기였던 이수진입니다. 센터장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네. 민준이와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센터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아, 이 사람 아니? 민준이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예요. 정말? 네, 엄마예요. 서준이도 사진을 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두 아이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센터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이분과 어떤 사이셨어요? 그냥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졸업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럼 찾아봐야겠네요. 센터에서 이수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았고 20년 전 정보로는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 네. 함께 놀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저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점점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그림 한 장을 그려왔습니다. 집 한 채와 사람 3명이 그려진 그림. 이게 뭐야? 우리 집이요. 집? 네. 아저씨, 저, 그리고 서준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너 나랑 같이 살고 싶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58세 독신 남성이 남의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2주가 지났습니다. 센터에서 계속 이수진을 찾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하기 어려워요. 일단 와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센터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 센터장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 대상 민준가명, 서준가명, 본명 불명, 출생일 불명, 출생지 불명, 부모모 마이너스 이수진 추정, 부 마이너스 불명, 과거 주소지 기록 없음, 학력 기록 없음, 의료 기록 없음, 모든 항목이 불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계속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병원 방문 기록 제로, 학교 재학 기록 제로, 예방접종 기록 제로,
주민센터 전입신고 기록 제로, 복지 혜택 수의 기록 제로, 모든 게 제로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저희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시스템 밖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운 거죠?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아마도 센터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노숙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지하 거주나 쪽방촌 같은 곳에서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센터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계속 선생님 성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성을요? 네. 김민준, 김서준이라고요. 왜 갑자기? 직원이 왜 그렇게 부르냐고 물었더니 민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센터장이 메모를 받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김민수 아저씨 찾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린 김씨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네. 아이들 말로는 엄마가 많이 아팠대요. 기침도 많이 하고 피도 토하고. 그럼 엄마는 지금?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온 게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죽었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편지를 줬는데 길에서 잃어버렸대요. 편지요? 네. 김민수 아저씨한테 주라는 편지였대요.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민준이는 읽지 못했대요. 봉투에 넣어져 있었대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모른대요. 길거리를 떠돌다가 잃어버렸대요.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 왜 수지는 죽기 전에 제 이름을 남겼을까? 20년 만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환하게 웃던 그녀. 조용하지만 따뜻했던 그녀. 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저였을까? 왜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남겼을까?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을 직접 찾아보기로.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부장님,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알았어. 조심해. 그리고 수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학 동문회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동기 연락처 아세요? 이수진? 98학번? 네. 글쎄요, 졸업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요. 동창회에도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라도 있으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15년 전인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단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 전입신고 기록 찾아주실 수 있나요?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 아세요? 1976년생인 건 아는데 정확한 생일은 모르겠어요. 그럼 찾기 어려워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도 한번 찾아주세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연령대 이수진이 서울에만 47명이에요. 전국으로 하면 수백 명이고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숙인 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쉼터를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40대 후반 여성인데요. 사진 있으세요?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사진이라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 곳, 두 곳, 세 곳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5번째 쉼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아, 그분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세요? 네, 여기 계셨어요. 1~2달 전까지. 지금은요? 상담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1달 반 전쯤이요. 1월 중순쯤이었나? 제가 아이들을 만난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폐결핵이 악화됐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왜요?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병원비 쓸 돈이 있으면 아이들 밥 사주고 싶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녹음한 게 있어요. 상담사가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씀이에요. 혹시 김민수라는 사람 아냐고 물어보셔서 녹음해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떨리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 2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많이 힘들었어. 미안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해줄 게 없어서 그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요. 김민수 씨 당신은 언제나 따뜻했으니까.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대학 때 기억나요? 제가 힘들 때 당신이 도와줬잖아요. 부탁해요. 이 아이들만큼은 버리지 말아줘요. 당신이 유일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 착해요. 말 잘 들어요. 부탁해요. 마지막 숨소리가 들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것도 주셨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님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찢은 종이에 흔들리는 글씨로 쓰여진 편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야. 아니, 이젠 오래된 추억일지도 모르겠네. 나 기억나? 대학 시절 우리 참 많이 웃었었지. 너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어.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던 내가 기억나. 나도 그랬어. 힘들 때 내가 많이 도와줬지. 기억하니? 내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봐줬잖아. 내가 아파서 수업 못 들을 때 내가 필기 다 해줬잖아. 내가 혼자 밥 먹고 있을 때 내가 같이 먹어주었잖아. 너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나한텐 큰 힘이었어. 너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졸업 후 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서울을 떠났고 이것저것 일하며 살았어. 그러다 잘못된 사람을 만났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 사람은 떠났어.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 했지만 나는 역부족이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이는 날이 많았어. 병원도 못 데려갔고 학교도 못 보냈어. 나는 형편없는 엄마였어. 그래도 아이들은 착했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엄마 힘들까봐 배고픈 척도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미안하고 미안했어. 나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폐가 많이 나빠졌어. 피도 많이 나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갈 수 없어. 병원비 쓸 돈이 있으면 아이들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싶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보내야겠다고. 그리고 생각한 사람이 너였어. 20년이 넘었지만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 너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부탁해. 이 아이들 곁에 있어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아이들은 착해. 말도 잘 들어. 조금만 사랑해주면 금방 마음을 열어. 제발 부탁이야. 이 아이들만큼은 버리지 말아줘.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줘. 나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끝내 못해줬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에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밖에 없어. 아이들을 부탁해. 2024년 1월 10일. 이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니?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내가 알았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내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줬을 텐데. 왜 이제 와서야 나한테 연락한 거야? 너무 늦었잖아. 너무 늦어버렸잖아.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 유골이 여기 있어요. 아직 수습하지 못했어요. 친척도 없고 연고자도 없어서요. 무연고 처리될 예정이었어요. 제가 모실게요.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였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날 수진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작은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걱정 마. 아이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못다 이룬 꿈 내가 이뤄줄게.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 만들어줄게. 약속해.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센터장을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을 찾은 것, 그녀가 돌아가신 것, 마지막 편지를 받은 것. 센터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센터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선생님 나이도 있고 독신이시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클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복잡해요. 친권도 없고 입양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왜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그리고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센터장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임시보호자 신청을 했습니다. 가정환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7평이면 좀 좁은데요. 이사할 계획입니다. 아이들 방이 필요하니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저축해둔 돈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엔 충분할 거예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교 보낼 겁니다. 이제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 만들면 가능하잖아요. 심리 상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시보호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려면 더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법원의 출생신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자 지정도 받아야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긴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센터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방문했습니다. 퇴근하면 곧바로 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뭐 읽어줄 거예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느새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이거 읽어줄까? 피터팬. 좋아요. 책을 펼쳐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네버랜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보았고 민준이는 옆에 앉아 들었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민준아. 네, 아빠. 내일도 와요? 그럼. 매일 올게. 약속이요? 약속? 센터를 나서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일 또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생신고 허가가 났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임시 친권자로 선생님이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법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7평 원룸으론 너무 좁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방 3개짜리 전세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2억 정도요. 2억이면 좀 외곽으로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서울 외곽 경기도 경계 지역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방 3개, 거실 하나, 화장실 2개, 아이들 방 2개, 제 방 하나. 딱 맞았습니다. 전세금 2억에 저축해둔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집이었으니까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가구를 샀습니다. 아이들 침대, 책상, 옷장, 거실에 소파와 TV, 주방에 식탁. 하나하나 장만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이런 걸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까 고민하며 골랐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와, 진짜요? 그래, 진짜야.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응.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여기가 거실이야. 저기 보이는 게 주방이고, 복도를 따라 방으로 갔습니다. 이 방은 민준이 방, 이 방은 서준이 방. 두 아이의 방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각 방마다 침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제 방이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방이야. 혼자 써도 돼요? 그럼, 내 방이니까. 민준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보고 책상을 만져보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서준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아, 내 방 진짜 예쁘다. 그래, 형 방도 예쁘다. 두 아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첫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집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먹자. 와, 와, 치킨이다. 서준이가 환호했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아빠.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먹었고, 서준이는 양손에 치킨을 들고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함께 웃고 떠들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각자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는 거야. 네. 무섭지 않아?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방이 바로 옆이니까 무서우면 부르면 돼. 네. 불을 껐습니다. 잘 자, 서준아. 아빠. 응? 저 꿈 같아요. 뭐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빠랑 같이 사는 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정말요? 그래. 이제 우린 가족이야. 가족. 서준이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우리. 잘 자, 서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자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내 잠이 안 와요. 왜? 너무 좋아서요.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울어? 아빠 감사해요. 뭐가? 저희 받아줘서요. 저희 같은 애들 받아주는 사람 없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희 같은 애들이라고 말하다니.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네. 너희는 소중한 아이들이야. 누구보다 소중해. 그리고 나도 고마워. 너희가 내 곁에 와줘서. 민준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야. 영원히. 네, 아빠. 해시태그 7단계 보물을 가지고 귀환 마이너스 새로운 삶의 시작 33억 5,003만 5,800.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형아, 조용히 해. 아빠 자고 있어. 알았어. 우리 밖에서 놀자. 아이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아, 아빠. 죄송해요. 깨웠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희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응, 알아. 고마워.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장본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계란, 우유, 빵, 햄, 야채. 아침 뭐 먹을래? 뭐든 좋아요.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 어때? 좋아요. 아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후라이팬에 지지고 빵을 토스터에 구웠습니다. 요리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때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 됐다. 먹자.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진짜? 다행이다. 저희 매일 이렇게 먹어도 돼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먹어야지. 와,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할 예정이었고 서준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교복, 가방, 준비물을 샀습니다. 민준아, 이거 내 책가방이야. 와, 진짜 예쁘다. 서준아, 너도 골라봐. 이거요. 공룡 그림 있는 거. 그래, 그걸로 하자. 학용품도 샀습니다. 공책, 연필, 지우개, 색연필.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일주일 뒤 민준이의 학교 첫날이었습니다. 떨리지? 네, 조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친구들이 저 좋아할까요? 그럼. 넌 착한 아이니까.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들어가 봐.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네. 다녀올게요, 아빠. 응. 조심히 다녀와. 민준이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할 거야. 우리 민준이. 오후 3시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 사귀었어? 네. 옆자리 친구랑 친해졌어요. 그래. 잘 됐네. 오늘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곧잘 했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서준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매일 즐겁게 학교에 갔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야근하며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정시 퇴근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퇴근하면 아이들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왔어?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TV를 보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날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와, 꽃 진짜 예쁘다. 서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사진 찍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두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도 같이 찍어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그러죠. 3명이 함께 섰습니다. 저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민준이와 서준이.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3명.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우린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응? 엄마가 그날 한 말 기억나요? 무슨 말?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뭐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희가 가야 할 집은 따뜻한 집이라고요. 김민수 아저씨를 찾아가면 그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온 거예요. 엄마가 말한 따뜻한 집을 찾으러요. 그런데 정말 따뜻해요. 아빠 집.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여기가 우리가 와야 할 집이었어요. 서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네, 진짜 따뜻해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가 와줘서 고마워.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아빠가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왔으니까 따뜻해진 거야. 3명이 꼭 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반장 선거에서 1등 했어요. 진짜? 축하해. 친구들이 다 저한테 투표해줬어요. 우리 민준이가 리더십이 있나 봐. 열심히 할게요. 서준이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와, 장려상이네. 축하해.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예쁘대요. 그래. 무슨 그림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아빠, 저 형아. 그림을 봤습니다. 집 한 채, 3명의 사람, 큰 하트. 서툰 그림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자. 진짜요? 그럼 거실벽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매일 그 그림을 보며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 퇴근 후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노는 것. 주말에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는 것.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11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민준아. 감사합니다, 아빠.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 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뤄진대요. 그래. 알았어. 선물을 줬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지? 와, 자전거. 민준이가 원하던 자전거였습니다. 진짜요? 제 거예요? 그럼 생일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아빠.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민준아. 한 달 뒤 서준이 생일이었습니다. 8살. 서준이가 원하던 로봇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아빠. 서준이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하, 그래. 우리 서준이도 최고야.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저 중학교 합격했어요. 진짜? 축하해. 제가 원하던 학교예요. 잘했어. 자랑스럽다. 서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학기 전교 회장 할 거예요. 오, 대단한데? 형아처럼 리더 할 거예요.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마음도 자랐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고 밝고 건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명이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응?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왜 저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친구들이 물어봐요. 혈연도 아닌데 왜 입양했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 가족이니까요. 라고 했어요. 맞아. 그게 답이야. 그런데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부탁 때문이었어.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지. 그런데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알았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였다는 걸. 저희가요? 응. 나는 혼자 외롭게 살았어.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지. 그런데 너희가 왔어.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 퇴근해서 돌아갈 집이 생겼어. 살아가는 의미가 생겼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을 구해준 거야. 아빠,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희한테.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서준이도 달려와 안았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아빠. 저희 집 만들어줘서요. 따뜻한 집이요. 세 명이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세 명이 함께 수진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약속 지켰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처럼. 납골 땅을 나서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행복하니까요. 그래, 분명 기뻐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명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민준이와 서준이. 민준이가 제 오른손을 잡았고 서준이가 왼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원히 함께 할 거죠?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니까.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한겨울밤 영하 12도의 길거리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 이제는 따뜻한 봄으로 피어났습니다. 60일간의 기적. 아니, 이제는 평생의 기적입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답은 바로 여기 제 곁에 있는 두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너희가 있어 내 인생은 의미 있어졌고 행복해졌어. 고마워. 태어나줘서, 살아남아줘서, 내 곁에 와줘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0일간의 기적이 만들어낸 평생의 이야기입니다. 5년 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꿈은 의사입니다. 아빠, 저 나중에 의사 되어서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아이입니다. 서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저 프로 축구 선수 될 거예요. 오, 멋진데? 열심히 연습할게요. 씩씩한 아이입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지만 이제 부장이 되었습니다.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저녁이 되면 여전히 정시 퇴근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니까요. 아빠, 왔어?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짜장면. 좋아, 시키자.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빠, 저희한테 할 말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하세요. 날카롭습니다. 사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입양 확정 서류야. 법적으로 완전한 입양이 확정된 서류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너희는 완전히 내 아들이야. 서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 기쁜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예요. 3명이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처음엔 무서웠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아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도 너희를 만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 아빠는 우리 인생의 빛이에요. 너희가 내 인생의 빛이야.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아들.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수진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천만에. 나야말로 고마워. 아이들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잘 부탁해. 걱정 마. 평생 잘 돌볼게. 수진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조용히 해. 아빠 자고 있어. 알았어. 아침 차려놓자.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식탁에 토스트와 우유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응. 너희가 했구나? 네. 아빠 깨우기 전에 차려놓으려고요. 고마워.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리고 이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58세에 만난 2아이, 그리고 60일 만에 바뀐 제 인생.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서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외로운 이웃, 힘든 친구,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 작은 도움, 작은 사랑,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할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저와 민준이와 서준이처럼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운명처럼 누군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에게 민준이와 서준이가 찾아온 것처럼 그날까지 건강하게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60일 만에요. 아니, 단 하루 만에도요. 한겨울밤 영하 12도. 그날 밤 제가 만난 두 아이.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60일간의 기적. 아니, 평생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빠, 저 이번 학기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진짜? 자랑스럽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의사 될게요. 응, 잘할 수 있어. 키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키가 큽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착한 아이입니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요리도 해줍니다. 아빠, 오늘 제가 저녁할게요. 그래, 고마워. 아빠가 맨날 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 차례죠. 든든한 아들입니다. 서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축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대표팀에도 선발되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대회에서 MVP 받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코치님이 프로 가능성 있대요. 그래, 꿈 이루길 바란다.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졌습니다. 운동선수답게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앞에선 어린아이입니다. 아빠 안아줘요. 뭐, 너 이제 다 컸는데? 그래도 가끔은 안아주세요. 알았어. 큰 아들을 안아줍니다.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68세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년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바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요. 민준이 학비, 서준이 운동장비.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요. 요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동네 편의점. 바쁘진 않지만 소일거리로 좋습니다. 동네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냅니다.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아드님들 잘 크셨네요? 네, 다 컸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럼요. 제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아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세 명이 모였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때문에 바쁘고 서준이는 훈련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소중합니다. 아빠, 뭐 먹을래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삼겹살. 좋아,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학교 어때? 좋아요. 공부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서준아, 훈련은? 힘들지만 재밌어요. 저 진짜 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고기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빠,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기억나지. 10년 전이었죠? 그래, 벌써 10년이나 됐네. 빨리도 지나갔어요. 그러게. 세 명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 저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두 아들. 하지만 이제는 키가 달라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저보다 큽니다. 아빠, 응? 감사해요. 갑자기 왜? 그냥요. 저희 받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셔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가 내 인생에 와줘서. 아빠 인생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너희 만나기 전이랑 후가 완전히 달라. 어떻게요? 전에는 그냥 살았어. 의미 없이. 그런데 너희가 오고 나서 삶의 의미가 생겼어. 저희도 그래요. 아빠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빠, 응? 사랑해요. 두 아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많이. 세 명이 서서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우리 주위를 감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한겨울밤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 이제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영원히.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8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해져서 지팡이를 짚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민준이는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제게는 손주입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왔구나.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디 보자. 귀여운 손주들입니다. 서준이도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성실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 경기 이겼어요. 그래, 잘했다. 다음 경기도 열심히 할게요. 서준이도 결혼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져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찾아오니까요.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 서준이는 경기 없는 날마다, 손주들도 자주 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와 서준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이 함께 오는 건 드문 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둘이 같이 오다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두 아들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아빠한테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평소에 잘 말 못했던 것 같아서요. 서준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희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다 지난 일이잖아. 아니에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희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은인이에요. 서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저희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그 추운 겨울밤에 저희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나타났어요. 천사처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몸도 마음도. 서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만해. 나도 너희한테 고마워. 아빠는 저희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집도 사랑도 교육도 미래도.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래도 감사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원히 아빠 아들일게요. 그래, 너희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세 명이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58년간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58세에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30년이 제 인생 전체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더 같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 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수진을 만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진아, 약속 지켰어. 아이들 잘 키웠어. 걱정하지 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삶을 살게 해준 모든 것에.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한겨울밤 영하 12도에서 시작된 이야기. 두 아이와 한 남자가 만나 가족이 된 이야기. 60일간의 기적이 평생의 기적이 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안아주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 당장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60일간의 기적. 평생의 사랑. 이것이 저 김민수와 두 아들 민준, 서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